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치한 한 형님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런 형님을 과연 형님이라고 불러야만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아이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아등바등 살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바라지도 않았었지만 바랄 형편도 안 되었었기에 양가 도움 없이 남편과 둘이서 정말 죽을 듯이 일하면서 살았었어요. 능력 없는 여자였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몸 하나는 건강했고 말짱했기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었고 그 누구를 탓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겨울엔 하도 물에 손을 담그니까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손이 부르텄었는데 남편에게 그 손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도 부끄럽더군요. 내 신랑이고 자식까지 낳아 키우는데 사랑하는 남자라 그런지 그 앞에선 여자이고 싶었었나 봅니다. 애써 손을 감추고 손이 발갛게 올라오고 거칠해질 때면 남편 앞에선 그게 보여주기 싫어서 급하게 돌아서 침을 바르고 그랬었네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말이죠. 저는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는 친정을 가지고 있는 게 미안했었고 남편 같은 경우엔 도와줄 수 있는 시댁이었지만 돈에 한해서는 남편에게만큼은 너무 등한시했었던 시부모님들이었기에 그 점을 미안하게 생각을 했었죠. 시부모님들은 둘째의 남편보단 첫째인 아주버님에게 더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아주버니를 향한 시부모님의 애정은 다 돈이었었죠. 그 시절 어르신들 다 그리 생각하셨고 우선 첫째가 바로 서야 집안이 제대로 잡힌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기에 그 점에 대해선 그다지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에도 저의 결혼식을 신경 쓰기보다는 아주버니 형편을 먼저 고려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주시겠다는 돈을 아주버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서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땐 서운한 마음이 조금 들긴 했었죠. 저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주신다고 했던 돈이 적은 돈도 아니었고 급작스럽게 못 주실 것 같다고 하셔서 좀 난관에 부딪혔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돈을 받지 않았기에 남편과 제 힘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서로 독려하면서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받은 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하는 법이고 반드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져야 하는 법인데 받은 게 없으니 저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저 양가 부모님들께 해야 할 자식 도리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지에 막 효도를 해드린다고 호언장담할 만큼 남편이나 제가 잘나지도 못했었거든요. 딱 저희 수준에서 서운해하시지 않는 만큼만 정성을 다하리라 생각했었네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를 감정적으로 홀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저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실 뿐 여느 시부모님처럼 여느 부모처럼 저와 남편을 대하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하시고도 했었고요. 왜 자꾸 니들한테 들어갈 돈이 생기면 자꾸 큰애네가 채가는지 모르겠다며 제 앞에서 한숨을 쉬시기도 했었죠. 큰 아들이니까 저희를 생각하시는 마음보다 아주버니네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탓할 순 없었기에 좋지 않은 마음을 먹진 않았었습니다. 원래 우는 아이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아주버니네가 어쩌면 똑똑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남편과 저는 절대로 시부모님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반면 아주버니네는 시부모님 앞에서 항상 힘든 내색을 하셨습니다.
어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몇 번 죽는 소리에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보고는 어쩜 저게 더 똑똑한 처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럼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 쌈짓돈 가져가신 아주버니네가 잘 사셨느냐? 시부모님 바람처럼 첫째가 바로 서야 한다는 그 믿음만큼 그리 하셨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긴 했었죠. 물론 아주버니네가 눈에 띄게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지원을 받고도 항상 돈이 없다는 것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다는 것도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흥청망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어디 구멍 뚫린 곳에 돈을 넣기라도 했던 거였을까요? 결혼할 때 분명 시부모님이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집을 팔아버리고 전세로 이사를 가셨었고 그리고도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에게 돈을 가져가셨는데 가져가면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한탄스러웠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좀 좋아질 만도 한데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주버니와 형님은 좀 생각 없이 돈을 쓰셨더군요. 아무 대책 없이 말입니다. 아마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그랬겠죠. 그들도 그들 입장이 있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곳에 돈을 썼겠지만 상황이 맞지 않게 과하게 먹고 과하게 여행을 가고 과하게 아이들 교육에 비용을 지불했던 것 같더군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 입히고 싶고 그 누구보다 똑똑했으면 좋겠고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가르치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허나 한편으로는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제 자식 최고로 입히고 싶은 마음 있고 최고로 좋은 학원 보내고 싶은 마음 들죠. 다른 엄마들이 하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내고 싶고 저도 욕심 부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고 주제라는 법이 있는 법인데 아주버니는 한계점을 두지 않고 무한대로 지출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주버니네 첫째가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다부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참 유별 나셨었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더 많이 들어갈 땐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장손이 자랑스럽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죠. 동생이 니들은 안 그러는데 왜 걔들은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 애가 똑똑한 건 좋은데 그리고 그만큼 부모니까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애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난 정말 모르겠어. 나도 내 손주 이쁘지. 그런데 지들이 능력이 되어서 시킨다면야 누가 뭐라 그러겠니? 능력도 없는데 계속 애한테 쏟아붓기만 하니까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야. 아휴, 원래 첫째가 좀 잘 돼야 하고 첫째가 좀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건 어디 지네 동생들만도 못하니 내가 니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고 니들 힘들 때 도와주지도 못했었는데 속상한 마음이 들면 왜 니들한테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아휴, 답답해라. 아휴, 화상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에게 다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식들 위해 쓰는 돈인데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 편을 들면 아주버니와 형님 욕하는 꼴이 될 텐데 하지만 속으로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시부모님이 아주버니 형편을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솔직히 둘째 며느리로서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러다가 나중에 시부모님이라는 짐이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 말이죠. 참 나쁜 며느리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자식이 연로하신 시부모님 봉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동안 시부모님이 저나 남편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버니네를 더 생각하실 때 다 나중을 위해 투자를 하시는 게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이건 받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짐을 떠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저희가 더 의지된다 하셨고, 아주버니네보다 저희가 더 큰 사람들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칭찬을 참 많이 하시곤 했었습니다.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니들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아주버니네를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는 든든해지고 아주버니네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말이죠. 분명 칭찬이셨지만 곱게만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못된 며느리일 수도 있지만 이러다간 힘 다 떨어지고 나면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시부모님 특별히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들도 아니었지만 모시고 살아야 한다거나 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버니도 그랬고 특히나 형님 같은 경우엔 시부모님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셨었는데, 신경을 쓰지 않게끔 그럼 본인들이 좀 잘 좀 하지. 점점 저희에게 기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한 마음을 저희 부부에게 털어놓는 시부모님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형님에게 형편을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또 저한테는 괜찮다. 우린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죽는 소리,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과연 누구에게 하는 말이 맞는 건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아마도 형님은 동서인직에 자존심을 세우고자 했던 거겠죠. 저한테까지 죽는 소리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형님이 생각했을 때 저란 사람은 형님과 비교해서 한참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좀 걱정이 된다고 말이죠. 앞으로 더 연세 드실 것이고 연세 드시면 어디 편찮으실 것이고 그럼 자식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실 텐데 걱정이 많다고 말이죠. 겉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시부모님 등골 좀 그만 빼먹으라고. 나중에 병원이라도 가시게 되면 지금 형님네 모습 보니 병원비 한 푼 못 내실 처지인 것 같은데 적어도 노인네들 가지고 있는 돈 노후 자금으로 쓰시게끔 좀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동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닥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난리야? 어머님이랑 아버님 엄청 건강하셔. 내가 봤을 땐 앞으로 10년도 끄떡 없으시다. 무슨 자식들이 보살펴. 두 분이서 잘 살고 계시고 두 분이서 의지하면서 서로를 보살펴 주는데 동서, 살만하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신경 쓰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괜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동선이나 걱정해.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 문제 없어. 맨날 동선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거꾸로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 걱정을 하고 있니? 나 또한 어머님, 아버님보다는 동선이가 더 걱정이야. 끝까지 제게는 자존심 세우고 싶어하는 형님이었죠.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신다니요. 그럼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리고 형님 앞에서 다르게 행동을 하신다는 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서 주제에 그리고 니들도 사는 거 거기서 거기면서 어떠대고 지적질이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네, 저희 시작은 형님들보다 정말 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끼고 아끼면서 정말 밥풀 하나 아껴가면서 저희는 이사를 합니다. 결혼 10년 만에 말이죠. 형님은 시부모님이 해주신 그 집 하나 버리셨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대출 잔뜩 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집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저희나 신경 쓰라는 그 말에 욱해서 자랑 좀 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하고 다니는 꼴이 우스우니까 그리 생각하시나 본데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 집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지하 탈출해요. 일주일 뒤에 이사하거든요. 왜 어머님이 저희 걱정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정말 알뜰살뜰 잘 살고 있는데. 암튼 형님네도 문제 없으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여지네요. 그래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 점점 노쇠해지시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이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형님은 전화통화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를 하냐고 말이죠. 믿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였죠. 적어도 축하한다. 그간 고생 많았구나 할 만도 한데 계속 정말 이사를 하는 거냐고 그게 사실이냐고만 묻더군요. 어떻게 이사를 하냐고 또 반지하로 가는 것은 아니냐고 새 집 아니고 헌 집 아니냐고. 사실 축하한다라는 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시부모님한테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었지만 은근 아주버니는 경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꼭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더 번듯하게 꾸며놓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경쟁심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형님네보다 한참 뒤쳐졌지만 적어도 집만큼은 더 잘해놓고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놀라는 눈치를 보이니 은근히 통쾌하기도 하더군요. 이런 마음먹는 제가 참 속 좁은 사람이죠. 속 좁아도 기분이 좋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하는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하고 꽃도 사다 꽂아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식구들 맞이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사하고 바로 집안 정리한 그 주에 집들이를 한 경우라 몸은 좀 고됐었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우리도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타고 거실 창문에 확 튀어진 풍경들이 보인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20평대의 작은 집이었지만 성공한 것만 같았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식구들이 도착을 했고 집안 구경을 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잘 되었다고 환하고 집안 구조도 좋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니도 형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특히나 형님 얼굴은 죽상 그 자체였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너무 좋지 않냐고 물으니 형님은 투덜대듯이 그러더군요. 이게 다 빚인 거라고. 앞으로 이자율도 오른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벌린 건지 모르겠다고. 겁없는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산다고 하던데 몇 년 안에 집값 폭삭 내려앉을 텐데 지금 집 사면 바보라고 완전 호구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감 자재가 어떻고 저떻고 샤시가 좀 허술하다느니 집이 좀 작게 나온 거 아니냐는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물어본 시어머니도 난감해 하셨고 모든 식구들이 벙찐 얼굴로 형님을 쳐다봤지만 형님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흠을 만드셨죠. 입주하면서 하자고서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이 모양이냐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요. 그렇게 한바탕 형님의 퇴직이 끝나고 다들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 훌쩍훌쩍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아주버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난다고 했고요. 지금 본인이 왜 여기 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 집에 와서 축하를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왜 우리는 이사도 못 가고 있던 집도 팔아버렸는데 왜 동생들이 당신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높은 층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아주버니에게 쏘아대시는데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게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쏘아보더니 제게도 난리를 쳤습니다. 좋냐고 말이죠. 이사 와서 좋냐고. 이렇게 식구도 다 불러서 자랑질하니까 좋으냐고 소리 지르는데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죠. 이렇게 자랑질을 해야 해? 이사했다고, 우린 이렇게 잘 산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야 속이 풀리냐고. 지들끼리 조용히 이사하면 될 것을 꼭 집들이라고 난리를 쳐야 하겠냐고. 무슨 사람 불러다가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동서, 참 생각 없다. 참 사람이 이기적이야. 어쩜 니들만 생각하니? 그리고는 형님은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곧이어 아주버니와 아이들도 따라 나갔는데 완전 집들이 하다가 폭격이라도 맞은 듯 난리통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도망치듯 가버리더군요. 아, 그날은 정말 어이가 없다가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집들이 한 게 잘못인가요? 이사를 한 게 그렇게 이기적인 거고 저희만 생각한 행동인 건가요? 그럼 뭐 저희는 영원히 반지하에서 살았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무슨 형님이란 사람이 저렇게 속 좁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시부모님도 밥 한 술 제대로 뜨지도 못하시고 그냥 가버리셨고 저희 집 식구만 남아서 정리를 하는데 막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축하한다라는 말은 듣지 못할 지언정 잘못한 거라고 저런 욕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형님한테 사과를 하라 하셨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만 사과를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형님에게 사과를 하라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첫째가 속이 많이 상했었던 것 같아. 지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니들은 이사까지 가고 들여다보니까 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마음이 상했었나 봐. 아까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자기가 감정을 주지 못했다고. 동선이 좋은 날이었는데 자기가 다 망친 것 같다고 엄청 미안해 하더라. 그런데 둘째야, 그래도 너한테 형님이잖니.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먼저 동서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어쩐다 말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첫째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속이 상했냐고. 불어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많이 속이 상했다면 미안하다고 네가 먼저 사과를 좀 해주렴. 그럼 첫째도 못 이기는 척 네 사과 받아줄 것이고 너한테 미안했다고 분명 이야기할 거다. 넌 착하잖니. 배려심도 많고. 그에 반해 첫째는 그렇지가 않잖아. 애가 좀 옹졸하긴 한데 그래도 속이 여려. 지금 엄청 마음 불편해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고개 좀 숙여주렴. 아무리 어려워도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부탁을 좀 할게. 시어머니 마음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게 한 수 접고 들어가라는 거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형님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하셨기에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라는 뜻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아래 사람들의 집들이에서 과연 그리 행동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사과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전화를 할 것이지. 왜 또 그건 시어머니에게 징징댔던 것일까요? 철부지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자기 응성만 부리고 있고 싶은 건지. 우선 시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러겠노라 대답을 하고는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니 미안한 마음은 무슨, 오히려 너무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뭐 지금 나한테 따지고 싶은 거냐는 그런 식 말입니다. 전화 왜 했어? 전화까지 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참 동서도 징하다. 잘 사는 거 눈으로 확인했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나도 봤으니까 이제 있는 척 좀 그만할래? 아니면 뭐 내가 좀 심했다고 탓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면 내가 사과를 받고 싶어서 전화한 거니? 어디 그 잘나고 잘 사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시는지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해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꼬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 질투나고 있는 꼴이라니. 이런 사람을 형님이라고 해야 하고 이런 사람을 한 가족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작은 사람에게 뭘 기대한다고 시어머니는 제게 그런 부탁을 하신 건지 참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형님이었습니다. 어이가 너무 없어서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 형님은 제게 다그쳤습니다. 빨리 뭐라도 말을 해보라고 말이죠. 왜 전화를 했냐고. 전화를 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주 그 식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요. 철 좀 드세요. 나이 허투루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 나이 값은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동서, 아니 참,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나이값? 철이 들어? 아, 정말. 너 지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니? 빚 잔뜩 지고 이사 좀 했다고 뭐 네가 나보다 엄청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사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거든? 아, 정말 어이없네. 도대체 어머니는 뭘 하신 거야? 뭐라 전달하셨길래 네가 이렇게 도도하게 구는 거니? 형님, 동서한테 야라뇨. 형님이야말로 지금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하시든 심사숙고 하시든 저는 상관 안 하겠는데요. 적어도 창피하게 부끄럽게는 좀 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사요? 왜요? 또 어머님 아버님한테 우는 소리에서 돈 뜯어내시려고요? 어머니 생각해서 그 불쌍한 노인 생각해서 이번에 형님한테 서운했던 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상종 못할 양반이네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저도 뭐라 안 하겠는데요. 적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고 살죠. 남의 잔치집에 와서 울고 불고 싸우고 아휴 누가 알까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너 지금 미쳤니? 너 말 다 했어?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왜 전화질해서 시비를 걸고 난리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염장을 지르고 난리냐고? 아니요, 안 미쳤는데요. 그리고 할 말은 억수로 많은데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요. 뭐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통해야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나중에 이불킥하지 마시고 형님도 적당히 하세요.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지. 남사스럽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부러우세요? 아니, 부럽다 못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영원히 반지하에서 썩었어야 했었는데 감히 나보다 좋은 곳에 사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던가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한테 받은 것도 많으면서 애초에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앞서 나가 있었으면서 부럽다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그게 사람이라고요. 남의 잔칫집에 와서 질질 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봐야 그게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참 답 없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그리도 걱정을 하시죠. 그 나이 먹고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 끼쳐 드리는 게 형님은 자랑이죠?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형님을 애정해서 더 관심이 가니까 첫째니까 그러는 거라 생각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을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네요.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의 사이에서 중재를 해보시려 애를 썼지만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했으나 저는 형님을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마지막까지 형님은 본인이 잘못한 것 하나 없고 저만 잘못을 한 거라고 우겼거든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를 해도 화가 풀릴까 말까라고 했는데 제가 무릎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사죄할 마음 없으니 신경 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고 아무리 응석 부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손아래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네요.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집 산 게
그리 죄가 되는 겁니까? 반지하에서 탈출을 너무 좋아서 식구들 다 모아 집들이 좀 한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고 사죄를 해야 하는 일인가요? 인성이 더러운 건지 아니면 인성이 덜 여문 건지 참 사람 할 말 없게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